혹시 리모컨 못 봤어? 여기 팔걸이 위에 올려놨는데. 아, 리모컨 저한테 있어요. 근데 지금은 TV를 안 보셨으면 해요. 뭐? 왜? 정민이 집에 있을 시간이니까요. 이번 주에 학원에서 월말 평가 있거든요. 리모컨은 왜 가져갔어? 아버님 모르고 아무 때나 TV 보실까 봐요. 거실 리모컨은 앞으로 제가 보관할게요. 뭐? 아니, TV 소리보다 지금 말소리가 더 크겠다. 크게 듣지도 않는데 왜 그러는 거야? 정민이가 소리에 민감하단 말이에요. 이리 줘. 이 정도 소리에 공부 못하면 차라리 귀마개를 하라고 그래. 아버님, 어? 이리 못 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8세 공만석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공 씨는 이럴 줄 알았더라면 결코 아들 내외와 함께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 며느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외면했을 것이었죠. 집에 들어올 때는 온갖 가머니설로 꼬드기더니 같이 살게 되자 집주인 행세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손자 공부에 방해된다며 숨조차 마음대로 쉬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를 9시 뉴스로 하는 공 씨는 생활 패턴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급기야 TV 리모컨까지 가져가며 이래라 저래라 하는 며느리. 내 집에서 TV 하나 마음대로 못 보는 게 말이나 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며느리의 말도 안 되는 통제는 도를 지나쳐갔습니다. 공 씨도 이런 식으로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더 살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살던 때가 그리웠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합가한 뒤로는 하루도 마음이 편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공 씨는 은퇴 후에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며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이제 겨우 혼자 된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공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는 곳이 멀었던 탓에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은 연중 행사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힘들었던 시기에조차 외로움을 혼자 견뎌야 했죠. 공 씨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오후 7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시간과 주말에는 알바생을 썼습니다. 그래도 아침부터 근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집에 오면 늘 녹초였습니다. 식사를 하고 싶고 소파에 앉으면 거진 9시였습니다. 공 씨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드라마를 중간쯤 붙어보고 그러고 나서 9시 뉴스를 보고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죠. 9시 뉴스가 시작하기를 기다리며 소파에 기대어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명호,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냐? 아직 안 주무셨어요? 내가 이 시간에 자나. 아, 다름이 아니고요. 내일 출근 안 하시죠? 주말이라 안 하지. 그러면 정민이 엄마랑 내일 좀 찾아뵐게요. 내일 오겠다고? 공 씨는 자신의 생일이라도 되나 싶어서 날짜를 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생일이 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뜬금없는 방문 예고에 공 씨가 의아해하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뭐, 상의할 게 있어서요. 그래. 그러면 내일 봐. 고개를 갸웃거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슨 일이 됐건 간에 오랜만에 아들 얼굴을 본다는 것은 좋았죠. 공 씨는 다시 TV로 눈을 돌렸습니다. 커다란 TV에 뉴스 화면이 떴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끝나자 공 씨는 스트레칭을 한번 하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양치질을 하고 자리에 눕자 여느 때와 똑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일정한 습관이 있었고 그걸 지키는 것이 마음의 편안함을 가져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방문했죠. 정민이는 안 왔어? 손자가 보이지 않길래 물었더니 아들이 대꾸했습니다. 정민이는 학원 갔죠. 주말에도 학원을 가? 주말 특강 있죠. 거실 테이블에 차를 내오자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아버님. 정민이 아빠가 이쪽으로 발령이 났어요. 이쪽? 우리 집 근처로 말이야. 아주 근처는 아닌데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한 거리예요. 그래? 그럼 명호만 오는 거야? 그건 좀 힘들죠. 가족끼리 떨어져 있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면 다 같이 온다고?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정민이 진학은 이쪽이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공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그러려니 했습니다. 다 같이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것이 용건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전학을 시키려고 하는데 집을 여기서 살았으면 해서요. 저희 집은 처분하고요. 며느리의 말에 공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마 하니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크게 불편할 테니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를 좀 누리겠다고 했습니다. 주거에 돈이 안 드니 그 돈으로 풍족하게 지내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공 씨도 그 덕을 보라는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아들 내외를 돌려보냈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아들 며느리의 뜻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이 집도 공 씨가 죽으면 아들에게 갈 집인데 같이 살다가 물려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손자까지 함께 살면 시끌벅적하게 오순도순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끌벅적하기는커녕 공씨 혼자 살 때보다도 오히려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불편한 점도 많았습니다. 아버님, 여기에 있는 신발들은 전부 뺄게요. 빼서 어디에다가 둔다고? 일단은 베란다에 내놓을게요. 그리고 소파 테이블은 이쪽으로 좀 밀어둘게요. 아참, 그리고 식탁도 여기보다는 이쪽이 나을 것 같아요. 아들네가 들어온 뒤로 공씨의 집은 대대적인 자리 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파나 냉장고도 아들네가 쓰던 것으로 교체되었죠.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보니 내 집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늑했던 공간이 순식간에 낯설어졌습니다. 아버지, 안방은 저희가 써도 될까요? 아무래도 정민이 엄마도 있고 하니까. 졸지에 안방까지 뺏긴 공씨였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큰 안방을 쓰는 것보다는 부부가 안방을 쓰는 게 어쩌면 더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방에는 욕실도 따로 있기에 며느리를 배려해서 공씨는 흔쾌히 방을 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거실에서 가장 멀리 있는 작은 방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방에 있는 시간은 잘 때뿐이었고 주로 거실에서 생활했기에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게 됐으니 공씨의 생각만 고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정민이 왔냐? 네, 얼른 밥 먹고 들어가서 공부해.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에 귀가하는 손자. 손자는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여러 학원에 다니느라 귀가 시간이 늦었습니다. 공씨는 그런 손자를 안쓰럽게 생각하며 TV로 눈을 돌렸습니다.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멈췄습니다. 밥을 다 먹은 손자가 씻고 나오자 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른 들어가서 공부해. 네, 그렇게 10분 정도가 지났을까. 며느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TV 소리 좀 줄일게요. 며느리는 공 씨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소파 팔걸이에 놓여있던 리모컨을 집어들고 음량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줄인 나머지 뉴스에서 뭐라고 하는지 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아무것도 안 들리지. 공 씨가 음량을 두 칸 올리자 그제서야 내용이 귀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맞받아쳤습니다. 자막도 다 나오잖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소리는 들려야지. 정민이 공부하는데 방해돼서 그래요. 그러면서 공 씨에게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작은 방이 거실과 가깝기는 해도 TV 소리가 들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정민이 있는 시간에는 소리 3 이상으로 올리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러고서 돌아서는데 황당했습니다. 3이면 아주 집중을 해야만 내용이 들리는 음량이었습니다. 평소에는 10 이상으로 키워서 들으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공부를 하니 방해하지 말라는데 굳이 신경 쓰이게 할 것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에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곧 정민이 와요. 그래? 학원 끝났나 보지? 네, TV 소리 좀요. 아, 공 씨가 며느리의 눈치를 보고 TV 소리를 줄였습니다. 드라마를 보는데 드문드문 안 들리기도 해서 답답했죠. 그래서 TV를 그냥 꺼버리고 방에 들어가서 낮잠을 잤습니다. 1시간쯤 자고 일어나 나왔는데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각자 방에 들어가 있는 듯 했습니다. 귀가한 손자는 방에 들어가 나올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공 씨가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소파 부근을 살피는데 찾는 물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때마침 안방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혹시 리모컨 못 봤어? 여기 팔걸이 위에 올려놨는데. 별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혹시나 봤나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 리모컨 저한테 있어요. 며느리가 실수로 가져갔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TV를 안 보셨으면 해요. 뭐? 왜? 정민이 집에 있을 시간이니까요. 이번 주에 학원에서 월말 평가 있거든요. 리모컨을 왜 가져갔어? 아버님 모르고 아무 때나 TV 보실까 봐요. 거실 리모컨은 앞으로 제가 보관할게요. 뭐? 참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TV 소리를 줄이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어도 TV를 못 보게 하려고 리모컨을 가져간 것은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아니, TV 소리보다 지금 말소리가 더 크겠다. 크게 듣지도 않는데 왜 그러는 거야? 정민이가 소리에 민감하단 말이에요. 이리 줘. 이 정도 소리에 공부 못하면 차라리 귀마개를 하라고 그래. 아버님, 어? 이리 못 줘. 이번엔 공 씨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손자 공부가 공 씨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며느리의 행동이 이해가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너무 과한 면이 있었고 공 씨가 집에서 쉬면서 가장 즐기는 시간이 바로 이 TV를 보는 시간인데 그걸 방해받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공 씨가 강하게 나가자 며느리도 더는 우기지 못하고 리모컨을 내밀었습니다. TV를 켜자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소리까지 올려버릴까 하다가 똑같이 유치해질 것 같아서 냅뒀죠. 그런데 며칠 뒤에 더욱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오니 거실에 책상이 나와 있었습니다. 거실창에 붙여놓았는데 손자의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먼저 와 있는 아들에게 묻자 아들이 대꾸했습니다. 아, 이거 정민이 책상이에요. 이제부터 거실에서 공부한대요. 뭐? 거실에서? 네. 정민이 엄마가 어디서 봤는데 거실에서 공부하는 게 효율이 더 높다고 했대요. 생활소음도 좀 있고 하면 기억이 더 잘 난다나. 하지만 그 소리를 들으니 며느리가 자신을 골탕 먹이려고 이런 짓을 벌인 것인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뜻대로 하지 않으니 화가 나서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보기엔 손자의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며느리가 괜히 거실에서 공부하도록 하진 않았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날 공 씨와 손자가 동시에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자는 거실 책상 앞에, 그리고 공 씨는 소파에 말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며느리가 기가 막힌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버님, 뭐 하세요? 9시 뉴스 보려고 그런다. 정민이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시끄럽죠. 생활소음인지 뭔지가 좋다며. 생활소음은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 지나가는 소리나 물소리, 뭐 이런 거죠. TV 소리는 과해요. 앞으로 9시부터는 TV 시청 금지예요. 정민이 아빠도 마찬가지고요. 공 씨에게 과한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TV도 못 보게 할 거였으면 거실로 책상을 옮길 때 적어도 한 번쯤은 공 씨와 상의를 해야 했던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통 8시 반쯤부터 TV를 보는데 9시부터 시청 금지라면 공 씨 보고 TV를 아예 보지 말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옆에서 며느리를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TV 보는 옆에서 애가 집중이 되겠어요? 저도 안 볼게요. 아니, 그러면 뉴스를 어떻게 보라는 거야? 그리고 너는 원래 TV를 안 보잖아. 에이, 뉴스는 8시에도 하는데 뭘 그러세요? 하지만 공 씨도 공 씨만의 생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걸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시니까 일찍 주무세요. 그걸 왜 너희 마음대로 정해? 정민이 때문에 그런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이제는 손자의 이름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킬 것 같았습니다. 그놈의 정민이. 초등학생 아이를 아주 잡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말이라도 보태면 자신의 양육 방식이 있네 어쨌네 해가며 한참을 설교하는 며느리. 같이 살면 살수록 공 씨는 며느리에게 질려갔습니다. 그러면 정민이 오면 거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야.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요. TV는 좀 그렇다는 거죠. 그럴 거면 책상을 방 안에다 두는 게 맞지 않아? 거실이 혼자 쓰는 공간도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 해야 공부 잘하고 있는지 제가 보기도 하고 그러죠. 요새는 이렇게 하는 집도 많아요. 전교 1등 공부법이래요. 방에서 공부하면 전교 1등 못한다 그래. 에이, 아버지. 정민이 위해서인데 TV 하나 포기 못하세요? 공 씨는 같이 살면서 아들네와 서로 맞춰가야 한다는 건 각오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공 씨의 공간에서 공 씨를 밀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막무가내로 거실을 아이의 공부방처럼 만들어버리겠다는 말에 화가 안 날 수가 없었죠. 그럼 내 집에서 내 맘대로 TV도 보지 말라는 거야? 내 집이라고 하시면 저희 서운하죠. 방 안에 TV 넣어드린다니까요. 공 씨는 좁은 방 안에서 TV를 보고 싶진 않았습니다. 소파도 없었고 말이죠. 그런데 한마디 더 하려던 찰나에 손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연필을 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손자를 앉혀놓고 그 앞에서 실랑이를 하고 있으니 눈치가 보일 수밖에요. 공 씨는 하려던 말을 삼켰습니다. 뱃속에서 올라오는 화를 눌러 삼켰죠. 일단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공 씨는 아들네를 남겨두고 먼저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뉴스고 뭐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하루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공 씨와 아들 내외는 대면대면했습니다. 아들은 공 씨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며느리는 어쩐지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퇴근해서 아들 내외와 대화를 나누려는데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은 웬 박스였습니다. 아버님 방에 TV 놔드린다고 했죠? 이따가 정민이 아빠 오면 설치해달라고 하려고요. 내 방에 TV를? 네. 이제 방에서 마음껏 보세요. 이제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된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불만이 컸습니다. 공 씨는 한참 동안 박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공 씨는 꼭 뉴스 내용이 궁금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 씨도 최소한 유지하고 싶은 삶이 있었습니다. 편의점이 보는 것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70이 다 된 나이에도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오는데 특히나 고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소파에 기대어 조용히 TV를 보면 그것이 공 씨만의 힐링이었죠. 그걸 아예 못하게 만드니 공 씨도 답답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혼자 사는 삶이 좋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니 말이죠. 모든 것을 아들 며느리에게 맞춰야 하는 삶은 고달팠습니다. 하지만 공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공 씨의 방에 TV를 설치할 때조차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공 씨만 방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평화로운가 싶으니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들 내보고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손자가 공부한다는데 옆에서 방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나름대로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했구나 생각하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 씨는 그날 이후로 TV는 방에서 혼자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차라리 낫네. 음량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며느리나 손자 눈치를 안 봐도 되니 차라리 방에 있는 게 더 나은 점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주말이었습니다. 저희 좀 나갔다 올게요. 이따가 정민이 오면 숙제하고 있으라고 전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손자가 학원 가고 없는 시간. 공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들네도 외출한다고 하니 들뜨기까지 했습니다. 주말에 이렇게 아들네가 외출하면 그제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즐기던 시간도 잠시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학원에 갔던 손자가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거실 책상에 올려놓길래 공 씨가 TV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민아, 엄마가 숙제하고 있으라더라. 네. 그렇게 전하란 말만 전하고 공 씨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자 공부하는데 괜히 방해가 될까봐 문도 살금살금 닫았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길래 잠에서 깼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죠. 문을 열고 나가자 어느새 돌아온 것인지 아들과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시간은 꽤나 흐른 상태였습니다. 너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내일 단어 시험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TV를 보고 있어? 핸드폰 압수했더니 TV를 보는 애가 어디 있어? 친구들이 뭐? 친구들이 꼭 보라고 해서. 그런다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몰래 TV를 봐? 주말에 TV 좀 본다고 아이를 너무 나무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런 모습을 잠자코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양육 방식이라는 게 있다지만
며느리는 너무했습니다. 너 이번에 시험 하나라도 틀리기만 해봐. 아주 그냥 핸드폰도 아예 없애버릴 거야. 며느리의 말에 손자가 울먹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공 씨가 며느리를 좀 말려야겠다 생각했을 때 다음 말이 공 씨의 기분을 건드렸습니다. 여보, 거실에 TV 없애버려. 아무튼간 진작에 없앴어야 하는 건데. 괜히 아버님 때문에? 뭐, TV를 없애? 그제서야 며느리가 공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멈출만도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씩씩거렸습니다. TV를 몰래 본 것이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차피 저희도 TV 잘 안 보는데. 정민이 교육을 위해서 없애야겠어요. 보는 시간을 정해주거나 하면 되지. 그래봤자 몰래 볼 수 있잖아요. 거실에 TV가 아예 없으면 어떡해? 나도 보는데. 그러자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꼭 공 씨를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어차피 방에 TV 놓아드렸잖아요. 지금 아버님 TV 보는 게 중요해요? 애 미래가 달린 일인데. 그 말투에 공 씨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내일 TV 없앨게요. 정말 뭐가 다 이렇게 맘대로야? 아버님, 내 집 거실에 있는 TV를 왜 마음대로 떼? 냅둬라. 방에서 보시면 되잖아요. 아, 거실에서 볼 거야. 어린애도 아니고 왜 이러세요? 정민이 교육 때문이라니까요?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하든지는 마음대로 해라. 나도 내 방식대로 생활할 테니까. 공 씨는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곧장 TV를 틀었습니다. 아버님, 이러면 정민이가 엄마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그런 건 모르겠고. 앞으로 내가 거실에서 TV 보는 거에 참견하지 말어. 그러자 며느리가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민이는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키든 해. 그거에 대해선 충분히 설명드렸잖아요. 거실은 다 같이 쓰는 공간인데 애 공부방으로 만든 것 자체가 이기적인 거 아니냐? 아버님은 친손자 일인데도 이해 못 해주세요? 고작 TV 하나 때문에 이러시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자꾸 내 집 하시는 것도 서운하고요. 그럼 여기가 내 집이지 너희 집이야? 앞으로는 뭐라든 나하고 상의하고 결정해.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정민이 엄마 섭섭하게. 너는 네 처 섭섭한 것만 생각하고 애비는 신경도 안 쓰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는 나도 너희 배려 같은 거 안 하고 살 거야. 그리고 집에서 큰 소리 내지 말어. 공부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지들이 제일 시끄러워. 공 씨가 TV 음량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애도 일찍 재워라. 그런다고 공부를 잘하냐? 키도 안 크겠다. 며느리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공 씨는 못 들은 척하고 TV에 집중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진작에 이럴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려를 해주면 그게 배려인 줄도 모르는 아들 내외가 괘씸했습니다. 그런 자식에게 공 씨도 굳이 희생을 할 필요를 못 느꼈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어 출근을 했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늘부터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공 씨의 일상을 되찾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보이는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실에 TV가 걸려있던 자리가 휑했습니다. 턱이 빠질 듯한 공 씨를 보고는 며느리가 새침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TV는 떼버렸어요. 이해하시죠? 공 씨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쩜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공 씨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자 며느리는 공 씨가 상황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뜻대로 된 것 같아서 뿌듯한 표정까지 지었습니다. 하지만 공 씨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공 씨는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있었죠. 화장대는 어디로 옮길까요? 안방에 있는 건 전부 이 작은 방으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욕실에 있는 것도 옮겨주시고요. 공 씨는 손가락으로 물건들을 일일이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물건들은 전부 아들과 며느리의 것이었습니다. 전부 손주의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공 씨의 물건들은 다시 안방 안으로 들어갔죠. 아들 며느리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며느리는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너희 짐 다 빼놨으니까 가지고 나가라. 뭐라고요? 2번 말해야 알아듣는 거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불편하고 너희도 불편하니까 우리는 같이 살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아니,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내 집에 얹혀 사는 걸 허락한 거지. 너희 맘대로 주인 행세하라고 한 적 없어. 아버님, 아버지, 너희 가져가기 좋게 내가 여기에다가 다 넣어놨으니까 그대로 들고 나가기만 하면 돼. 아들 며느리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집 다시 사서 가면 되잖냐? 너희도 나 때문에 괜히 불편했을 텐데. 아니, 집 한 돈이 그대로 있겠어요? 전세로 가야 한다고요. 그게 그대로 있든 없든 너희 사정이고. 이제 내 집에서 나가줘라.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이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정민이한테도 못할 짓 하고 계신 거예요. 정민이한테 못할 짓 하고 있는 게 누군지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뭐라고요? 이제 나도 자식이고 뭐고 맘 편히 내 삶 좀 되찾아보자. 아들 며느리가 화가 난 듯 따졌지만 공 씨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도 짐을 그대로 두고 생활할 수도 없었죠. 냉장고랑 소파랑 저희가 이사 올 때 들고 온 거 다시 들고 갈 거예요. 그러면 새 걸로 다시 사나? 내 거 버린 건 너희였으니까. 혹시나 들고 가기만 해봐라. 절도범으로 신고해 버릴 테니까. 아들은 어처구니 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공 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분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루 뒤에는 사과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 마음 상하게 했다면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버님, 저는 다 잘해보려는 마음에 그런 거였어요. 저희 사정 아시잖아요. 집 한 돈으로 어딘가에 투자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세도 대출을 많이 끼고 가는 듯 했죠. 하지만 공 씨는 더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 다 봐주다 보니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공 씨도 학습 능력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 뿐이지 막말로 깡통차고 거리에 나앉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공 씨도 죄책감 같은 건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 이렇게 나가면 다시는 안 와요. 아시죠? 그러니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듯이 말하는 아들. 그래. 이제 각자 잘 살자. 나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고작 TV 하나로 이렇게 하신 거 후회하실 거예요. 고작 TV가 아니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예의를 밥 말아먹은 아들 내외와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을 뿐이었죠. 공 씨는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았고 아들 내외는 일주일 뒤에 이사를 나갔습니다. 짐 때문에라도 서둘러야 했습니다. 공 씨는 그제서야 평화를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맘 편하게 있어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자식과의 합가는 위험한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평생 다르게 살았던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건 부부밖에는 없는 듯 했습니다. 공 씨는 앞으로도 며느리와는 다시 잘 지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그럴 테지만 말이죠. 그리고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일로 아들에게 크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몇 년간은 아들에게서 소식이 없어도 전혀 서운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나 못 나가겠다. 울시모에 안 봐준댄다. 쓸모가 없네. 헐, 왜 못 나와? 무조건 올 수 있다며. 원래는 좀만 부탁하면 봐주는데 어이가 없네? 애 봐주는 것도 애 앉혀놓고 TV만 보면서. 내가 남의 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손주 좀 봐달라는데 싫다고 하냐? 아, 짜증나? 너무했네. 그니까. 못된 할망구.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황현주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황 씨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는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엔 며느리의 적나라한 속마음이 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황 씨에게 직접 보낸 것이었다면 놀라긴 했겠지만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와의 사이를 개선하려고 했겠죠. 하지만 메시지는 애초에 황 씨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실수였죠. 친구들과의 단톡방에 황 씨가 잘못 초대되었는데 그걸 모르고 며느리는 황 씨의 뒷담화를 했습니다. 악의와 조롱에 가득 찬 그 내용에 황 씨는 경악스러워했습니다. 내가 알던 며느리가 아닌 것 같았죠. 그래도 남들보다는 사이 좋은 고부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갑던 며느리의 실체를 알게 되자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시부모에 대한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농담거리로 삼고 들리지 않는 곳에서 헐뜯는 건 인성의 문제였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었고 말이죠. 황 씨는 더 이상 며느리를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부모 노릇을 할 필요도 얼굴을 마주볼 필요도 없었죠. 황 씨는 아들 하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취업하고 결혼하면서 왕래는 적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전화통화는 꼭 했습니다. 자식들 간의 사이도 남들보다는 좋은 편이라 내 식구가 늘 화목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고마워. 제가 첫 번째로 전화드린 거죠? 그러네. 아무튼간 며느리밖에 없어. 이번에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아니야, 바쁜 걸 어떻게 하겠어. 걱정 말어. 아버지랑 같이 놀러 갔다 오기로 했으니까. 네. 다음번 생신 때는 꼭 갈게요. 그래. 황 씨는 며느리와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같이 모임을 하고 있던 친구가 호들갑을 떨며 물었습니다. 며느리야? 응, 아이고, 무슨 며느리가 그렇게 살가워? 꼭 딸인 줄 알았네. 어쩔 때 보면 딸보다 더 애교가 많고 그래. 부럽다, 부러워. 우리 며느리는 무뚝뚝해서 전화도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야. 우리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해. 집 해줘서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전세 구할 때 돈을 안 보태줘서 그런가. 그런 애 아니야. 얼마나 착한데? 자기 며느리라고 감싸네. 황 씨의 아들은 3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말처럼 참
참 살가운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전화도 자주 했고 생일이나 기념일 등도 잘 챙기는 편이었습니다. 농담처럼 말하긴 했지만 정말로 어쩔 때는 딸보다도 살갑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남들은 며느리가 무심해서 불만이 있고 또 누구는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아서 고민이라던데 황 씨는 그런 고민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황 씨는 며느리에게 누구보다도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만난 것도 복이기 때문에 며느리도 이런 시모를 만난 게 복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며느리가 무엇을 부탁해도 웬만하면 다 들어주었습니다. 아주 곤란한 상황만 아니라면 말이죠. 어머님, 저희 이번 주말에 여행 가는데요. 혹시 콩순이 좀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강아지를? 네. 어머님 안 좋아하시는 거 알긴 하는데 이번에 연휴가 겹쳐서 애견 호텔에 맡기려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 며느리의 전화에 황 씨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워낙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탓에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는데 며느리가 하는 부탁이라 선뜻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으면 고개를 저었을 텐데 말이죠. 그래도 시어머니한테까지 부탁한 거 보면 달리 부탁할 사람이 없는 듯한데 거절하면 실망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전날에 데려다 놔. 어머, 정말요? 감사해요. 사실 준혁 씨가 안 맡아주실 거라고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화해보길 잘했죠? 그래, 황 씨는 며느리의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가족끼리 이 정도 못해주나 싶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좋아하지 않는 것뿐이니 말이죠. 그리고 아들네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멀리 사는 안사돈을 대신해서 황 씨가 몸에 좋다는 음식,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해다 바쳤습니다. 육아도 예외는 아니었죠. 어머님, 저 병원 좀 다녀와야 하는데 애기 좀 3시간 정도 봐주실 수 있으세요? 병원? 어디 아프니? 아, 그건 아니고요. 얼굴에 뭐가 자꾸 나서요. 새벽에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봐요. 피부과 가는 거야? 네. 어머님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요. 어쩌지? 내가 모임이 있어서 미리 연락을 주지. 아, 모임이요. 며느리가 시무룩한 듯한 목소리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하는 수 없다던가 알았다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자꾸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오늘 예약이 돼 있는데. 미리 물어보지도 않고 예약부터 해놨다는 게 조금 의아하기는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집에 계실 줄 알고요. 보통은 집에 있을 때가 많지만 그렇다고 황 씨가 늘 집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모임인가요? 며느리의 질문에 이제는 황 씨도 조금 당황스러운 기분이 되었습니다. 아주 아픈 게 아닌 이상 피부과는 다음에 가도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시모의 모임을 취소하고 가라는 듯한 말을 꺼내는 며느리가 있을까 싶었죠. 중요하긴 하지. 다른 날에는 못 가는 거야? 예약하기가 어려워서요. 좀 부탁드릴 수 없을까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끝까지 거절하기도 미안했던 황 씨가 결국은 수락했습니다. 알았어. 너희 집으로 가면 되니? 제가 짐 챙겨서 데려다 놓을게요. 그나마 오라고 안 하는 게 어딘가 싶었습니다. 황 씨는 전화를 끊고 모임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불참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한 소리 듣긴 했지만 중요한 일정이 있던 만남은 아니기에 그나마 다행이었죠. 어머님, 감사해요. 제가 다음에 한턱 쏠게요. 병원에 다녀와 얼굴에 광이 번쩍번쩍 나는 며느리는
손주를 다시 데리러 오면서 발랄하게 말했습니다. 저 2주 뒤에도 예약했거든요. 그때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병원에서 오는 길에 사왔다며 꽈배기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는 며느리가 밉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주 손주를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며느리도 그만큼 황 씨를 잘 챙긴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황 씨의 남편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시골에 집 한 채 사려는데 어떻게 생각해? 집을 산다고요? 그냥 별장처럼 말이야.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가 될까? 내가 하면 되지. 텃밭도 만들고 그러면 좋잖아. 남편이 오래전부터 원했던 일인 건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사를 가자고 했다면 거절했을 텐데 집은 두고 왔다 갔다 하자는 말에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골에 집 한 채를 마련하자 남편은 거의 시골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 씨 또한 복잡한 도시보다는 조용한 시골이 좋다는 생각을 최근 들어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파트보다는 시골집에 내려가 있는 시간이 점점 늘게 되었죠. 어머님, 계속 거기 계실 거예요? 여기가 좋네. 한적하고. 어제는 아버지가 농사 지은 애호박으로 전 부쳐 먹었는데 세상에 얼마나 맛있던지. 그래서 안 올라오실 거예요? 가긴 가야지. 이번 주말에 갈 거야. 한쪽 집을 마냥 비워둘 수도 없었고 모임이 있어서 올라간다고 하자 며느리가 반색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희 집에도 잠시 오세요. 너희 집에? 네, 수연이도 보고 좋죠. 아, 어디 가니? 그러자 며느리가 주말에 부부끼리 데이트를 하겠다고 손주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시모가 보고 싶어서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아이 맡길 사람이 없어서 그토록 애타게 찾나 싶어 조금 씁쓸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올라간 김에 겸사겸사 아들 얼굴도 보고 손주를 봐도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도 아마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나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죠. 어머님, 그러면 여기 아파트는 계속 그렇게 두실 거예요? 우리 집? 왜? 아니, 거의 안 올라오시는데 아깝잖아요. 뭐가 아까워? 집이 그냥 둔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 팔면 그게 얼만데요? 팔고 올라오실 때마다 호텔에 묵으셔도 그게 이득일 것 같은데요? 아니다. 호텔이 아니라 저희 집에 묵으시면 되잖아요. 너희 불편해서 어떻게 여기서 자고 가? 에이, 불편하긴요. 말이라도 고마웠지만 집을 팔 생각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모르지만 황 씨는 도시가 좋았습니다. 도시에 집이 없다고 생각하면 왠지 시골에 갇히는 기분이 들어서 싫을 것 같았죠. 그러자 며느리는 아쉬운 기색을 보였습니다. 차라리 세를 줘도 돈 벌죠. 내 집을 왜 세를 줘? 황 씨는 농담처럼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부탁 좀 드려도 돼요? 무슨 부탁? 남편은 시골집에 내려가 있고 황 씨만 아파트에 지내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전화해서 부탁이 있다고 했죠. 저희 친구들이 이번에 다 같이 저희 집에 놀러 오거든요. 수연이 봐달라고? 친구들이 오니 아이를 봐달라는 말인 줄 알았는데 며느리의 부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음식 같은 거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해서요. 내가? 어머님이 요리 잘하시니까요. 배달시키면 되잖아. 요즘 배달 음식 얼마나 좋아? 에이, 그렇다고 족발이나 피자 같은 거 시켜서 대접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친구 남편들도 오는데. 그러면서 며느리는 애교스럽게 황 씨를 졸랐습니다. 네? 어머님,
그냥 와서 음식 조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저희들 해주시는 것처럼요. 그런데 며느리 친구들 모임에 음식을 해주러 가는 모양새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황 씨가 망설이고 있자 며느리가 자꾸만 재촉을 했습니다. 저한테 나름 중요한 모임이라 저희 엄마가 가까이 계셨으면 부탁했을 텐데. 그런데 어머님이 저희 엄마 같은 분이잖아요. 아이고, 알았다. 그러면 낮에 가서 음식 해주고 오면 되는 거야? 네. 감사해요, 어머님. 며느리의 씩씩한 대답에 황 씨는 또 웃고 말았습니다. 아무튼간 새언니 참 똑똑해. 무슨 말이야? 엄마가 어떻게 하면 부탁을 들어주는지 알고 그러는 거잖아. 여우라고 했지? 너는 새언니한테 여우가 뭐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세상에 딸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 황 씨의 말을 듣고 딸은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황 씨는 딸이 너무 며느리를 고깝게 보는 것 같아서 나무랐습니다. 사람의 좋은 점을 봐야지 왜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지 몰랐죠. 이 정도면 됐지? 상다리 부러지겠는데요. 역시 배달 음식이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어머님 손맛이 있는데. 며칠 뒤 며느리의 부탁으로 음식을 해주고 나니 어느덧 시간이 5시쯤 되었습니다. 점심때쯤 왔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습니다. 잡채에 불고기, 김밥, 월남쌈 등을 준비했더니 손이 많이 갔죠. 이제 손님들 오겠다. 이만 가볼게. 같이 식사하고 가시죠. 내가 거기 껴서 무슨 밥을 먹니?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방에서 수연이 봐주시면 안 돼요. 그럼? 뭐? 다들 애가 없어서 놀 친구도 없을 거고. 수연이가 정신없게 할 것 같아서요. 그래요, 엄마. 방에서 TV 보면서 수연이랑 놀다 가시면 되겠네요. 아이를 봐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황 씨는 온 김에 아들 부탁처럼 손주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1시간쯤 뒤에 하나둘 손님들이 도착했고 황 씨도 나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안방에서 손녀를 돌보면서 쉬었습니다. 다행히 손녀가 얌전한 편이라 침대에 기대 앉아서 편안하게 TV를 볼 수 있었죠. 손녀도 밥을 먹이고 씻기고 난 뒤에 설핏잠에 든 듯 했습니다. 일어나 보니 손녀는 이미 꿈나라였고 시간은 10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은 아직까지도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인 애들끼리만 단톡방 따로 만들자. 앞으로 계속 이렇게만 모이는 거야. 개주는 나야. 며느리의 들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빼고? 에이, 남자들은 안 되죠.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방 안까지 크게 들렸습니다. 다들 술을 많이 먹은 것 같았습니다. 오늘 모인 친구들끼리 개를 하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황 씨는 슬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녀도 잠들었으니 이만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저희가 술을 마셔서 모셔다 드리질 못하겠네요. 버스 타고 가면 금방인데 뭘. 황 씨는 아들 며느리의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30분쯤 뒤에 집에 도착해서 씻고 누우니 거의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종일 피곤했기에 황 씨도 또다시 까무룩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웬 카톡 메시지가 잔뜩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생소한 이름이 보여서 눌러봤더니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단톡방에 초대된 것이었습니다. 크크크 하는 자음이 가득한 것이 젊은 사람들이 모인 방 같았습니다. 메시지가 온 시간도 새벽 3시쯤이었으니 황 씨와는 관련이 없어 보였죠. 아무래도 잘못 초대된 것 같아서 나가려는데 익숙한 이름과 프로필 사진이 보였습니다. 어라? 자세히 들여다보니 황 씨의 며느리였습니다.
단톡방의 대화를 보니 어제 집에 찾아왔던 친구들인 모양이었습니다. 새롭게 개를 하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다들 집에 돌아가고 새벽에도 대화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취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 대화방에 황 씨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괜히 며느리의 대화를 엿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나가는 버튼을 누르려는데 어떤 글이 눈에 띄어 황 씨의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누군가 음식에 대해서 칭찬하는 글을 올리자 며느리가 대꾸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시엄마 생긴 걸 봐라. 먹는 거에 있어서는 진심이야 크크. 다소 통통한 황 씨를 보고 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한 줄을 황 씨는 한참을 쳐다보았습니다. 욕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누가 보아도 황 씨를 비하하는 발언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친구들의 웃음이 줄을 이었습니다. 없는 데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지만 그래도 어제 같이 인사도 나누었는데 이렇게 뒤에서 비웃듯이 화제거리를 삼아 이야기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몇 시간 동안 정성껏 음식을 했는데 말이죠. 황 씨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이 건강이 걱정된다며 체중 조절을 하라고 타박하면 며느리는 늘 그 옆에서 보기 딱 좋다며 황 씨의 편을 들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황 씨는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들었습니다. 딸보다 며느리가 낫다며 엄지를 치켜 세우기도 했죠. 황 씨는 황급히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황 씨는 하루 종일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느리게 뛰었다 반복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놀이기구를 타고 높이 올라갔다가 추락했다가 다시 떨어지기 직전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듯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감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며느리에게서 낮에 한 번 전화가 왔는데 받질 못했습니다. 받아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도 정신이 없는 날을 보냈습니다. 황 씨도 약속이 있었는데 취소를 하고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오늘 수연이 좀 잠깐 맡기려고 전화드렸었는데. 아, 어제 좀 바빴어. 오늘 시간 되시죠? 저 외출하면서 어머님 댁에 두고 가도 되죠? 아니, 오늘은 안 될 것 같다. 며느리의 전화를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니 또다시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왜요? 또 바쁘세요? 저도 급한 일인데 일 때문에 잠깐 나갔다 와야 해서요. 정훈이한테 부탁해봐. 정훈 씨 오늘 친구들 만난다고 나갔어요. 나도 너무 바빠서 안 되겠다. 미안하다. 그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와중에 손주까지 봐줄 정신도 없거니와 그러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때 휴대폰이 카톡하면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울렸을 때는 확인하지 않았는데 연이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도대체 누구인가 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문제의 그 단톡방이었습니다. 얘들아, 나 못 나가겠다. 울씨 뭐 애 안 봐준댄다. 쓸모가 없네. 헐, 왜 못 나와? 무조건 올 수 있다며. 원래는 좀만 부탁하면 봐주는데 어이가 없네? 애 봐주는 것도 애 앉혀놓고 TV만 보면서. 내가 남의 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손주 좀 봐달라는데 싫다고 하냐? 아, 짜증나? 너무했네. 그니까. 못된 할망구. 그 뒤로는 또다시 웃음바다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 반응을 즐기는 듯이 간간히 황 씨에 대해 조롱 섞인 농담을 올렸습니다. 온통 황 씨에 대해서 비웃고 욕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꼭 황 씨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누군가 헐뜯고 깎아내릴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았고
며느리가 좋은 먹잇감을 던져준 것이었죠. 황 씨는 전날보다 오히려 차분해진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혼란스러움에 하루 동안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정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황 씨를 친엄마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고 시어머니로서 존중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친밀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아이를 맡기거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쓴 가면이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직접 말했습니다. 그리고 황 씨는 그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입장 정리가 쉬웠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황 씨는 거기에다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며느리는 놀라 뒤집어졌을 텐데 말이죠. 황 씨는 종종 올리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빠짐없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는 때에는 바로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도 해놨습니다. 그렇게 보름쯤이 지나자 꽤나 사진이 쌓여 있었죠. 그러다가 며느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뭐? 그 아파트요. 어머님 집. 거기 안 판다고 하셨죠? 그래, 안 팔어. 그럼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면 어때요? 여기 전세금 빼고요. 너희가 들어와서 살겠다고? 그렇잖아요. 멀쩡한 집이 비어 있는 것도 좀 그렇고. 어머님도 자주 오시진 않으시니까요. 올라오시게 되면 저희 집에서 묵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 집을 너희 달라는 소리야? 에이, 그렇게 말하면 왠지 제가 좀 나쁜 며느리 같네요. 저희도 괜히 전세 살 거 없이 들어가서 살면서 집 관리도 해드리고 그러면 좋으니까요. 다른 때 같았으면 며느리의 말에 혹했을지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라면 시부모에게 나쁘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시커먼 속을 이제는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가식처럼 느껴졌고 무언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글쎄, 우리 집에 너희가 들어오면 부담스러워서 올 수나 있겠니? 어머나, 부담스럽다뇨.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너무 서운해요. 저희 사이에 우리 사이가 어떤 건데? 어떤 거냐고요? 어머님이 늘 딸보다 며느리가 낫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친정엄마처럼 생각하는 거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정말로 서운한 듯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 아버님한테 집 같은 거 안 바래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울리는 카톡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시모가 오케이 하면 내 집 생긴다. 개꿀. 설마 그러라고 하시겠어? 울 시모가 그런 거에 어두워 크크. 근데 나중에 매일 올라와서 자고 간다고 그러면 어떡해? 그건 그때 가서 핑계대고 거절하면 되지. 우리 집이 호텔도 아니고 크크. 이제는 그런 대화에 전혀 충격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이 더 차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찰칵하고 황 씨는 또다시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황 씨는 며느리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죠. 그러자 며느리는 자신이 집 얘기를 꺼내서 그런가 생각했는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섭섭하다며 어머님이 해주신 무슨 반찬이 먹고 싶다 어쩐다 하며 난리 부르스를 추었습니다.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여태 모르고 지냈던 자신이 얼마나 우스웠을까 싶었죠. 황 씨는 남편과 상의해서 그 아파트를 팔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아들네와 가까이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혹여나 도시에 집이 필요하다면 더 먼 곳에 다시 사는 한이 있어도 그곳에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찾아오는 것도 원치 않았죠. 어머님, 수연이도 안 봐주시고 연락도 안 받으시고.
도대체 왜 그러세요? 뭔가 서운한 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어제 수연이 아파서 저 회사도 못 나갔어요. 아들에게서 며느리에게서 하도 시끄럽게 연락이 오기에 메시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아파트 팔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사진을 하나씩 전송했습니다. 황 씨의 몸매에 관해서 대화를 나눴던 것을 캡처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전화에 불이 났습니다. 황 씨는 며느리의 전화는 받지 않고 아들의 전화만 받았습니다. 아, 엄마. 이게 뭐예요? 황 씨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아들이 변명을 했습니다. 수연이 엄마가 농담으로 한 말이래요. 이것 때문에 그동안 연락도 안 받으신 거예요. 에이, 우리 엄마. 이 정도는 웃어넘기는 성격이잖아요. 그 말에 황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라면 웃어넘길 수 있겠니? 다시는 볼 일 없어. 이제는 명절에도 오지 말고. 애 맡긴다고도 하지 마. 집 팔아버리고 다른 데로 갈 테니까. 그리고 한동안 아들 며느리와 연락하지 않았고 황 씨는 아파트 비밀번호를 바꾼 채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가 팔리는 동안은 남편과 함께 지낼 생각이었습니다. 내일 정훈이네가 여기로 온다고 그러네. 내가 오지 말라고 했어. 나쁜 놈들. 남편도 아들 며느리에게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습니다. 전세금 줬던 것도 돌려주라고 했더니 와서 오해를 풀겠다는 거야. 오해는 무슨 오해? 그러니까 말이야. 아무튼 오면은 문도 안 열어줄 거야. 그런데 황 씨는 오히려 대문은 열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남편이 초인종 소리에 대문을 열어주었죠. 그러자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향하던 아들과 며느리가 경악을 했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에 그제서야 황 씨가 문 밖을 나섰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며느리는 주저앉아 있었고 아들은 크게 놀란 듯 보였습니다. 현관문에는 그동안 며느리가 친구들과 나눴던 대화들이 인쇄되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아들이 며느리를 추궁하자 며느리가 더듬더듬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왜 6명이지? 대화방에 5명만 있어야 하는데 6명이 있는 걸 이제야 발견한 모양이었죠. 그동안 나눈 대화 잘 봤다. 내가 왜 이러는지는 더는 긴 말 필요 없겠지? 그러자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오해라고 부인하다가 결국엔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가 눈앞에 전시되어 있는데 뭐라 할 말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가 사진을 조작했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돌아가. 우리 집이 호텔도 아니고 왜 마음대로 찾아와? 며느리가 했던 말 중 하나였습니다. 그걸 알아들은 며느리의 표정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내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말어라. 황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기에 아들도 놀랐습니다. 아버지 말씀 들었지? 줬던 전세금도 토해내. 전세금을 돌려달라니요. 그러면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문제지. 이렇게 남보다도 못한 사이인데 우리가 뭘 위해서 전세금을 줘야 해? 잘못했어요. 어머님, 제가 그냥 친구들끼리 농담하느라고. 농담도 할 얘기가 따로 있지. 그리고 그 선이 있는 거 아니냐? 뒤에서 시부모 흉 좀 볼 수 있다고 쳐도 이 정도면 원수야. 네가 이렇게까지 나를 증오하는지 몰랐다. 이제는 무서워서 네 얼굴 보지도 못하겠으니까 앞으로는 보지 말고 살자. 어머님, 엄마, 그러니까 한 달 내로 전세금 입금해.
전세 대출 받으면 많이 나오잖아.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며느리의 말을 뒤로하고 황 씨는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 내외에게 단 1분이라도 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걸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되돌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돌려받고 앞으로의 시간은 헛되게 보내고 싶지 않았죠. 남편은 아들 며느리를 집안에도 들이지 않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내내 괴롭혀서 3주 뒤에 보태줬던 전세금을 정말로 돌려받고 말았습니다. 황 씨는 그게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시부모를 미워하려거든 시부모의 도움은 안 받는 게 맞았습니다. 그러면 마음껏 욕을 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을 참이었습니다. 황 씨는 며느리의 단톡방을 봤습니다.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온 이후로 다들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대화방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황 씨도 대화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제는 다시 들여다볼 일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전세금을 돌려준 다음에도 잘못을 빌었습니다. 앞으로 더 받아갈 게 있으니 그렇겠죠. 하지만 끝내 황 씨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